예, 인문 기초회계 6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했고요. 그 유가증권이 여러 가지 계정 과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회계 처리는 취득 당시, 그리고 평가 당시, 그리고 처분 당시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질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취득 단계 개념과 평가 단계 일부의 내용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증권의 기말 평가,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 단계인 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하는 걸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말 평가 두 번째 항목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언제든지 가격 차이가 나면 팔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달리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권 지배라든지 또는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회사에서 주주들 중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그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을 팔면 자기가 경영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영권 보유를 위해서 암만 가격이 올라도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 이해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금융자산 기말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기말 평가를 할 때는 기준이 뭐냐 하면 기말 시점에 시가가 어떻게 됐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가와 우리가 얘기하는 취득 원가와 이게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죠? 이렇게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은 기말 시점에 시가로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시가가 더 크다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평가 이익이라는 교정 과목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가 작다면 역시 동일한 논리로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자, 이걸 회계 처리에 표시하면 이건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니까 이익이 났다면 그 차익만큼을 평가 이익으로 잡아주고 손실이 났다면 평가 손실로 그 차익만큼을 잡아주면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줄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역시 동일하게 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부분을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시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이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액 3만 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액도 3만 원이었죠. 근데 그림상의 이 손익계산을 보시면 수익 쪽에 숫자가 안 보이네요. 예, 안 보입니다. 어디가 있냐면 이 밑에 가 있죠. 평가이익인데 수익 항목으로 가지 않고 바로 기타 포괄손익 항목으로 가 있습니다. 그럼 위치가 달라진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일 때 이익이 생기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 목적이 판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이익 부분에 관련된 것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이익이 아무리 나도 판매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이익을 마치 실현된 것처럼 수익 쪽에다 표시해 주면 돈도 안 들어왔는데 이익을 번 것처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구분하는 차원으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은 포괄손익 항목에 이렇게 별도로 표시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손익계산의 분류를 배울 때 포괄손익에 대한 공부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순이익이라고 하는 수익 빼기 비용이 순이익을 하는 것만 일단 집중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는 유가증권을 하면서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포괄손익에 대한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표시하는가 하는 것들을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이건 이제 통합해서 평가 손익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들은 바로 포괄손익 항목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포괄손익 항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은 이익이지만 이게 아주 단기간 내에 실현되지 못하는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는 게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보면 어떤 교과서적인 설명을 제가 적어드리긴 했지만 이런 개념은 지금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매도 가능 금리나 평가 이익 또는 손실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익 또는 손실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익이면 평가 이익, 손실이면 평가 손실이니까 단기간에 팔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기뻐하거나 또는 슬퍼하거나 이럴 필요 없다. 그죠? 이거는 미션된 거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100원짜리가 150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은 이게 70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놓고 이익이 났다, 안 났다 라고 표시하는 것 자체가 정보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거는 미션이라는 개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일반적인 순이익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총포괄 손익에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과 매도 가능 금융자산.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시세 차익 이외에 장기적 투자 목적 또는 경영권 지배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평가하는 방법은 전부 다 동일하게 기말 시점에 공정 가치를 평가한다. 단지 취득가액과의 차이가 나면 그 평가 손익을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단기에 수익이나 비용 처리하는 데 반해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이게 미션됐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순이익 바로 밑에 있는 포괄 손익 항목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에 수익이나 비용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재무제표의 연결고리를 배우는 것처럼 이 이익 부분이나 손실 부분은 이익 잉여금으로 재무상태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게 단기 순이익이 이익경으로 연결됐을 때 똑같이 포괄 손익도 이익경으로 연결이 되면 구분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익경을 표시하지 않고 별도의 항목으로 자본이라고 하는 항목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표시를 해서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상으로 또는 손익계산서 상으로도 이것을 별도로 구분하는 이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간단 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장기 투자 목적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리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매도 가능 금융자산 처리되어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취득했고 취득 원가하고 공정가액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공정가액 자료는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X1년 7월 달에 주식을 11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해서 11만 2천 원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1년 말에 보니까 12만 2천 원에 구입한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이 연말의 평가가 14만 원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평가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보니까 1년 뒤에 보니까 그 가치가 이제는 12만 5천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각각 X1년도, X2년도의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그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표로 정리해 드리면요. X1년 말에 기말 가액은 14만 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11만 2천 원이 있는데요. 이 11만 2천 원은 취득원가죠. 취득원가고 매도하는 금융자산의 취득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는 걸 배우셨기 때문에 2천 원의 금액도 다 포함을 시킵니다. 여기 이제 문구를 보시면요. 취득원가라는 말이 나오죠. 취득원가를 확정하고 나면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가 장부에 기록돼 있다 라는 의미로 이거를 장부가액이라는 말로 씁니다. 자, 장부가액은 뭐와 대비되는 거냐 하면 공정가액과 대비되는 가액이죠. 자, 장부가액이라는 건 현재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 이런 뜻이고요. 기말 공정가액, 기말 시점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정가액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말 가액으로 맞춰진다고 했기 때문에 11만 2천 원과 14만 원의 차이인 2만 8천 원만큼 X1년도에는 평가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말의 평가를 함으로써 기말 장부가액은 14만 원으로 바뀌겠죠. 자, 이 14만 원이 바로 그 다음 연도에 장부가액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시점 뒤에 보니까 이게 공정가액이 12만 5천 원이 돼서 1년 전과는 달리 15,000원만큼 평가 손실이 생기는 이런 과정이 되죠. 자, 이와 같은 이제 분석이 됐으니까 이 분석된 내용을 그대로 분계로 반영하면 되겠죠. 자, 28,000원만큼 평가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평가 이익의 금액만큼 해당 자산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처리를 하면 되고요. 이 평가 이익은 손익계산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손익가 표시가 되겠죠.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최초에 취득할 때는 11만 2천 원 표시가 되어 있었겠지만 이제 평가가 끝나고 재무제표를 만들었을 때는 2만 8천 원이 가산이 돼서 장부가액이 14만 원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항목 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2만 8천 원은 기타 포괄손익을 거쳐서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구에게라는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보여드렸죠.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순이익으로 포함되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의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X 2년 말에 가시면 이제 장부가액이 14만 원인 상태에서 10만 5천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차이 15,000원만큼 평가 손실로 기록해주고 또 떨어진 만큼을 금융자산 가격을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만 원이 10만 5천 원의 금액으로 장부가액이 변동이 되는 거죠. 자, 역시 이 10만 5천에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자, 여기에 15만 원이 보이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13,000원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동일한 항목이 X 1년도에는 2만 8천 원의 플러스 금액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유지가 되면서 이번 기회는 15,000원만큼 감소가 됐으니까 누적 개념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13,000원만큼이 남아있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누적 개념의 표시를 한 거고요. 대신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권을 표시하게 되니까 당해연도의 수치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쭉 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처분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처분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걸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하기 때문에 아마 처분이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처분을 할 때는 당연히 처분했기 때문에 처분 가격이 있겠죠. 그 처분 가격을 현금으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처분한 유가증권 또는 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금액은 사라질 겁니다. 바로 장부에는 장부가액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장부가액보다 받은 금액이 크면 처분이익이라는 게 생기고 그다음에 장부가액보다 받은 금액이 작으면 처분손실이라고 하는 계정과목을 활용해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받은 금액이 있겠죠. 처분 가격이겠네요. 그 다음에 내가 처분한 대상 자산이 있죠. 이 부분은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장부가액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이 현금은 처분 가격일 거고요. 그렇죠? 만약 현금을 더 받았다면 처분을 통해서 이익이 생긴 거니까 이렇게 대차를 맞춰주는 처리하시면 됩니다. 반대일 경우에는 처분한 자산이 있고 현금 받았는데 현금 받은 게 적다. 그럴 땐 처분을 통해서 손실이 생겼으니까 여기 손실 금액만큼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처분할 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또 간단한 예를 볼까요? 한라산 주식 50주를 단기 손익인식, 그러니까 처분 목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 주당 2만 원에 취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당해연도 말에 공정가액이 2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1년 말에 주당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주당 평가가 기말 시가가 2만 5천 원이네요. 그런데 최초 취득할 당시에 가액은 2만 원. 다시 말해서 이거는 시가고 이거는 장부가죠.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기말 시가로 맞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주당 5천 원씩만큼의
평가 이익이 생깁니다. 근데 2만 원인데 전체 취득가격이 100만 원이니까 결국 50주 잔꼴이 되겠죠. 그래서 한 주당 5천 원만큼의 차이가 있고 50주를 곱하면 전체적인 기말의 평가 이익은 25만 원이 되기 때문에 25만 원을 평가 이익으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 차이만 그 해당 금액만큼 계정 해당 자산에다가 역시 올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말 평가가 됐고요. 그 다음 연도 보니까 주식 산 것의 50주 전부를 한 주당 22,000원에 처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다시피 50주 전부를 처분했는데 한 주당 25,000원에 처분한 거죠. 그러면 처분 가격은 125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125만 원이 될 것이고요. 이 125만 원의 처분 가격을 당기 전에 주식의 평가 가액으로 정의를 하면 처분하는 게 아니고 주당 우리가 25,000원이라는 게 기말의 평가 가액이었습니다. 그죠? 25,000원에 따른 평가 가액이 125만 원이어서 이거는 최초 취득가 100만 원에 기말 평가한 25만 원이 합쳐진 가액이죠. 이게 바로 장부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부가가 125만 원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한 주당 22,000원에 처분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해버리면 처분 가격은 110만 원이 나오죠. 현금이 110만 원 들어왔는데 내가 판 단기매입 금융자산의 장부가는 125만 원이니까 장부에 있는 금액보다 제값을 못 받고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처분 손실이라는 과목으로 나타납니다. 15만 원을 처분 손실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처분할 때 장부가를 없애고 차이를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기 매매가 끝났으니까 매도 가는 금융자산도 처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기본 틀은 동일합니다. 자, 매도 가는 금융자산은 그 장부 이외에 어디로 별도 표시가 되어 있냐면 여태껏 미실현으로 인정된 손익들이 자본 항목에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포괄손익 누계액은 해당 매도 가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처분할 때 이것도 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틀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다 반영한 뒤에 내가 돈을 더 받았으면 평가 이익, 처분 이익, 그다음에 돈을 덜 받았으면 처분 손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받은 처분가가 있겠죠. 현금은 처분 가격일 거고요. 그다음에 매도 가는 금융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요게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의 자산 쪽에 있는 장부 가격이죠. 그런데 인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연결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쪽에 있는 항목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포괄손익 누계액에 이익이 있을 경우 똑같은 원리로 현금 받았는데 포괄손익 누계액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걸 같이 없애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순액으로 이익이 생겼으면 이익 처리해주고 받은 금액과 비교해서 그 다음에 손실 생겼으면 손실 처리하는 이와 같은 회계 처리가 바로 매도 가는 금융자산의 처분 회계 처리입니다. 예를 볼게요. 똑같은 자료입니다. 단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바뀐 것 외에는 앞에 있는 예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자, 100만 원에 50주에서 주당 2만 원 취득했고요. 기말에 한 주당 평가가 25,000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미 보신 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25,000원과 취득가 또는 장부가의 차이가 5,000원 주당이고요. 전체 50주 곱하면 25만 원만큼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생기죠. 그런데 이 금융자산 평가 이익은 매도 가는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포괄 손익으로 포함시킨다. 그렇죠? 그리고 매도 가는 금융자산을 올립니다. 계정과목 바뀌고 계정과목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느냐, 다시 말해 순이익 표시가 되느냐, 아니면 기타 포괄 손익 표시되느냐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동일한 논리 역시 그 50주를 22,000원에 그 다음 연도에 처분한 거죠. 그러면 처분 가액이 11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는 금융자산 장부에 있는 금액은 100만 원과 25만 원 합쳐서 125만 원이니까 이 처분한 것만큼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단기 매매 금융자산과 다른 것이 바로
이렇게 딸려있는 이 부분, 기타 포괄손익에 있었던 부분을 없애는 분계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을 없애야 되겠죠? 자, 25만 원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없애주고, 그리고 어느 쪽에 차이가 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차변의 합은 135만 원인데 대변의 합은 125만 원밖에 안 나기 때문에 10만 원만큼 대변에 채워줘야 분계의 대차가 맞겠죠. 그러면 대변에 처리가 되는 것은 수익의 발생이니까 이거는 처분 이익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동일한 예제를 갖고 봤을 때 평가와 관련된 이익이 25만 원 단기 매매 금융자산도 있었고요. X1년을 기준으로 볼 때 매도 가는 금융자산 똑같은 예제였기 때문에 25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손익계산서의 수익 항목으로 표시가 됐고요. 매도 가는 금융자산은 기타 포괄손익 항목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실현되는 부분이구나,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연도에 보시면 처분을 할 때 여기서는 바로 15만 원이 처분 손익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매도 가는 금융자산은 처분이익이 얼마가 나왔었냐 하면 바로 10만 원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두 개 연도를 통합해서 한번 보시면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1차 연도에 순이익에 25만 원이 반영돼서 이익이 25만 원 발생이 됐고요. 2차 연도에는 손실이 15만 원 발생돼서 전체적으로 순액으로 치면 10만 원만큼의 총액이 나타납니다. 자, 매도 가는 금융자산은 역시 총포괄손익으로 25만 원. 순이익은 아니지만 총포괄손익에 포함이 됐죠. 그 다음에 매도 가는 금융자산에서 역시 정리를 죽이고 정리가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면 10만 원과 25만 원을 서로 정리를 하면 15만 원이 남겠죠. 그래서 역시 이 결과도 10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총액은 동일하지만 처리 방식에 따라서 기간별로 손익의 차이가 생길 뿐이고 이걸 전체로 보면 같은 손익 효과가 생긴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할까요? 유가증권에 대한 처분 손익의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처분 시점의 처분가액과 처분 시점 또는 기초 시점의 장부가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매도 가는 금융자산은 처분 시점의 공정가액과 그 다음에 취득 시점의 장부가액이죠. 여기 보시면 전기 말 공정가액 또는 기초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변화가 있지만 맨 처음에 취득한 가격과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처분수에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유가증권 관련된 기말 평가의 일부분하고 그다음에 처분할 때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를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과 매도 가는 금융자산의 어떤 보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보유 목적을 수치로 구분해 주기 위해서 계정 과목도 달리 썼고 그 계정 과목을 쓴 위치가 손익계산서 또는 재무산업에 달리 나타났다 하는 관점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